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모레부터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직접 방류 시점을 발표했는데요. 예상보다 빠른 방류 일정에 주변국은 물론 일본 어민들도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먼저 도쿄 현영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난 지 사흘 만에 기시다 총리는 빠르게 오염수 방류를 밀어붙였습니다. 具体的な放出時期については気象解消条件に支障がなければ8月24日を見込みます。 원래 8월 말쯤 방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9월 1일부터 재개되는 후쿠시마 앞바다의 저인망 어업이 변수가 되면서 방류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오염수를 방류하고 이에 따른 방사능 감시 데이터를 공표해 후쿠시마 어민들에게 안전성을 이해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강요 회의에서 방류 날짜가 결정되자 도쿄전력은 즉각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放出の実施にあたっては当面の間慎重に少量での放出から開始することとしており2段階に分けた放出を計画しております。 모레 24일엔 방류 첫날인 만큼 비교적 적은 양인 약 1톤의 알프스 처리수를 1,200톤의 바닷물로 희석한 뒤 삼중수소의 농도를 측정하고 방류할 예정입니다. 오염수 희석 과정이나 방류 설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본격적으로 하루 약 460톤의 오염수를 바닷물에 섞어 매일 방류할 예정인데 현재 보관된 134만 톤의 오염수와 계속 발생 중인 오염수를 모두 처리하려면 30년 이상 방류를 계속해야 합니다.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반발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환경시민단체들이 총리관저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고 야당은 당장 방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총리를 향한 후쿠시마 인근 어민들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앞서 언급됐지만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는 134만 톤 가량의 오염수가 보관돼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앞으로 30년에 걸쳐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겠다는 계획인데요. 과연 그 계획대로 순조롭고 안전하게 오염수 방류가 끝날 것인가 의구심이 여전합니다. 일본이 공개한 오염수 처리 과정과 남은 과제를 박채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쿄전력이 공개한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핵심은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입니다. 오염수가 알프스를 거치면서 세슘과 스트론튬이 제거되는 겁니다. 다만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이후 오염수는 1차 저장 탱크로 옮겨지고 일부는 냉각수로, 나머지는 방사성 물질 농도 측정 후 K4 탱크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다시 알프스로 보내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처리한다는 게 도쿄전력의 설명입니다. 방류가 결정된 오염수들은 삼중수소 농도를 낮추기 위해 해수로 희석하고 처리가 끝난 오염수는 안반을 뚫어 만든 내경 약 2.6m 터널을 따라 원전 부지에서 1km 떨어진 지점까지 흘러보낸 뒤 방류합니다. 도쿄전력은 터널 출구 주변 등에서 삼중수소 농도를 관측할 예정이며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설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방류를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시운전 과정에서 알프스에서 8건의 고장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중요하게 점검이 되어야겠고요. 고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만 실제 방류가 일본 측 설명대로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생태계 영향은 어느 정도일지 등에 대해선 엄격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또 사고 원전의 폐로 없이는 오염수의 추가 발생을 막기 어려운데도 도쿄전력 측에서 아무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방류 첫날부터 안전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현장 감시와 평가 활동을 벌이고 한국에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계획대로만 한다면 당장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계획대로 방류하는지 우리 정부의 감시와 확인, 점검이 또 중요한데요. 정부는 이를 위해 일본 측에 후쿠시마 원전에 우리 전문가가 상주하는 것을 요청했었는데 협의 결과 상주가 아닌
정기적 방문으로 축소됐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계획대로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걸 전제로 문제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과학적, 기술적으로 또 국제 기준에 비추어서 당장의 큰 문제는 명시적인 문제는 없다. 이런 판단이 방류에 대한 지지나 찬성은 아니라며 계획대로 방류되지 않을 경우 즉시 방류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방류 이후 감시 방식에 대한 우리와 일본, IAEA 측의 합의도 공개했습니다. 일본 측은 오염수 관련 정보를 매 시간 인터넷에 한국어로 공개하고 방사능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이상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줄곧 요구한 우리 전문가의 후쿠시마 상주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실제 방류 상황이나 오염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건 어려워졌습니다. 타국과의 형평성이라든지 관계 문제, 또 앞으로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마 저희 측만 그렇게 단독적으로 가는 부분은 쉽지 않은 걸로 아마 이해를 하고 있죠. 우리가 요구한 다핵종 제거 시설, 즉 알프스의 필터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알프스 입출구에서 농도를 측정하는 핵종 5가지를 추가하는 부분도 일본과 추가 협의 사항으로 남겨뒀습니다. 해양 방사능 측정은 기존 우리 해역 200곳에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과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까지 18곳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의 과학기술적 검토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수입 재개는 양보도 검토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는 예견된 일이었다면서 괴담과 가짜뉴스로 수산업계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국민안전 비상사태라며 지금이라도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가 원치 않았지만 예견된 일이었다면서 오염 처리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해왔다고 옹호했습니다. IAEA 등 국제사회와 공조를 철저히 해서 감시 체계를 특별히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등과 수산물 소비를 위한 협약식을 열어 수산물 안전관리에 철저하겠다고 약속했고 오는 25일 부산을 방문하는 등 어민과 여론 달래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배관 같은 것은 많은 국민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자신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주는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막아내라. 민주당은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민주당은 국민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우리 민주당이라도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을 찾아가 항의 기자회견을 갖고 내일 저녁엔 국회에서 비상 촛불 집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국제원자력기구 IAEA나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에 의원들을 보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의 공동 정범이라며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전 확대에만 집착해서 핵 폐기물과 오염수는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이 원자력 카르텔을 정의당이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야당은 또 시민단체와 장애투쟁도 본격화하겠다며 극한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네, 3국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선언한 지 이틀 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정이 확정됐고 바로 모레 실제 방류가 시작됩니다. 외교안보팀 신수아 기자와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우리 정부는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명시적으로 반대한다고 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란 취지인데 사실상 용인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찬성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반대한다고 할 수도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무조정실 박구현 1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7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최소 5가지는 얻어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전문가의 후쿠시마 현장사무소 상주도 관철되지 못했고 네. 5개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도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그동안의 성과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장 방류가 시작되면은 우리 정부의 수산물 규제, 일본에서 철폐하라는 요구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기시다 총리가 오늘 또 수산물 수입 규제 얘기를 했어요. 네, 우려했던 상황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강요 회의가 끝난 뒤 어민단체와 어제 만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수산물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네.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조기에 철폐하도록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본의 요구를 우리 정부가 언제까지 거부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물론 우리 정부는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한미일 정상회담 회의 끝나자마자 지금 이렇게 속전속결로 방류 날짜까지 발표를 한 걸 보면 일본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을 것 같기도 한데 오염수 방류가 한일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네, 공교롭게도 그런 전망을 외신들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욕타임스는 방사선물이 한일 간 새로운 우호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한미일이 최근 몇 달간 이뤄낸 진전을 복잡하게 만들 위협이라고 봤습니다. 한국 내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는 것이 우리 정부에도 부담이 되고 네. 한일, 더 나아가서 한미일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고 혹독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신수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온 어민과 어시장 상인들은 올 것이 왔다면서 거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추석 대목이 큰 타격을 입는 건 물론 장기간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거라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 대표 재래시장인 동문시장. 경기 침체에 이어 우려했던 오염수 방류 일정까지 정해지자 이제 올 것이 왔다면서 막막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방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찝찝해하니까 저희가 이제 예전에 작으면 냉동으로 지금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염수 방류 반대 해상 시위까지 벌였던 해녀들도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물에 들어갈 생각도 없어. 이제 오염수를 논다고 하니까 이 물을 우리가 먹어야 될 물인데. 무엇보다도 삶의 터전인 청정 바다가 오염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70평생 다 지키는 바닥이 그게. 저건 이게 바닥에 오염되는 게 우리가 바닥에 걸 잡아내도 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사갈 사람도 없고 걔는 우리는 어떻게 살 거라. 제주뿐만 아닙니다. 경남 창원의 마산 어시장 상인들도 불안감을 드러냈고 우리 여기 다 버려가지고 자녀들 먹이 살리고 우리 진짜 살기가 힘듭니다. 부산의 자갈치 시장 상인들도 바로 앞으로 다가온 추석 대목은 없을 거라 한탄합니다. 해결한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로 표현은 못 하겠는데 참담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진정한 대한민국 정부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에게 해고임 수송이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하십시오. 또 제주에서는 시민 1000여 명이 일본 영사관 앞에서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당장 모레로 다가온 오염수 방류 소식에 수산물을 취급하는 식당들과 유통업계 모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는 정부 발표에도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나타냈는데요. 이미 결정된 일인 만큼 사후 관리라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년 넘게 횟집을 운영해온 황성배 씨.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에 손님들 발길이 뜸해질까 걱정입니다. 언젠가 비비류균이 심해가지고 그때 좀 타격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염려가 되네요. 일본산 수산물은 전혀 쓰지 않고
대부분 국산을 취급하지만 이미 불안감을 드러내는 손님들도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가져왔느냐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셔요. 소비자가 아무 그런 염려 없이 드셔야 되는데 어제 우리 가족들과 회를 먹고 왔는데 선뜻 이게 가려고 하는 게 꺼려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 장을 볼 때도 고민이 깊어지긴 마찬가지. 안전하다는 정부 발표에도 가족이 먹을 음식이라 신경이 쓰입니다. 이제는 원산지에 눈길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좀 혹시 모르니까 애기도 있어서.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사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그래서 안 먹을 수는 없고 걱정인 거죠. 이미 방류가 결정된 만큼 사후 관리만 잘 된다면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수입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더 검사를 철저히 해서 그거 빼고는 특별히 그거 방류한다고 해서 제가 뭐 수산물을 안 먹거나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추석을 앞두고 오염수 방류가 확정되면서 대목을 앞둔 유통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형마트들은 자체 방사능 수치 검사 등 수산물 안전성 검사 횟수를 늘리거나 국내 수산물 공급 업체로부터 상품 검사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추석용 선물 세트의 경우엔 냉동굴비와 갈치 등 주요 상품들은 오염수 방류 이전에 사전 비축된 물량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불러가며 방류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온 중국은 오늘 방류 시점 발표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위험을 전 세계에 떠넘긴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조치라면서 일본에 대한 수입 규제 등 대응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베이징 이문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중국의 공식 입장은 강한 반발과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엄포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의 결연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24일로 공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公然向全世界转嫁核污染风险，此举极端自私，极不负责任。 그러면서 일본 측에 엄정 교섭을 제의했다며 방사능 오염수 배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중국에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中方将采取一切必要措施，维护海洋环境，维护食品安全和公众健康。 홍콩은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졸리 홍콩 행정장관은 오늘 SNS를 통해 환경부 장관에게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통제 조치를 즉시 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언론들도 오늘 일제히 방류 결정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福岛核污染水的排海将会影响福岛产品的声誉. 관영 매체인 신화사는 일본이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지만 아무리 처리해도 방사능 오염수는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환구시보는 방류가 시작되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예측 불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지역 1, 2위는 바로 중국과 홍콩입니다. 실제로 일본이 계획대로 방류를 시행하고 중국이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 일본 어민들과 관련 기업들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해자의 발인식이 사건이 발생한 지 닷새 만인 오늘 엄수됐습니다. 가해자인 최모 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건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숨진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보인다는 1차 부검 소견이 나오면서 살인의 고의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운구 행렬이 이어집니다. 유족들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오열하고 은사를 잃은 제자들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른 오전 엄수된 고인의 발인식엔 고등학교에 진학한 교복 차림의 옛 제자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저희랑 선 없이 친구처럼 지내셨던 분이고 저희 항상 선생님보다 저희가 우선이셨던 분인 것 같고 범행 당일 집을 나설 때부터 성폭행을 계획했다는 가해자 최모 씨. 이미 넉 달 전에 사둔 철제 둔기를 양주먹에 낀 채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건 인정했지만 살해하려 했던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에 너클 꼈던 거에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검 1차 소견에서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사가 직접적 사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둔기로 무장한 주먹을 사용해 마구 때리고 목을 조르기까지 한 걸로 의심됩니다. 이에 따라 범행 당시 최 씨가 살해할 마음을 먹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확정적 고의도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고의, 다시 말해 인식과 의사를 부정하고 있는 거라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PC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에선 최 씨가 이달 초부터 성폭행과 살인, 나아가 최근 잇따라 벌어진 강력범죄 예고 관련 기사를 자주 열람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정황 증거가 나와도 엇갈린 진술을 한 최 씨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사이코패스 검사를 시행할지 검토하는 한편 내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공개가 결정되면 검거 직후 촬영한 머그샷 역시 대상에 포함돼 최 씨의 현재 모습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서입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무차별 흉악 범죄의 공통점은 바로 가해자들이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였다는 점이죠.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 범죄라고 불리는 이런 현상이 왜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는 건지 그 원인과 대처 방안을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범행 전 8달 동안 집에만 있었다던 신림역 흉기난동범 조선. 대인기피증으로 학교를 자퇴한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현종. 이번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모 씨 역시 가족 말곤 연락하는 사람이 없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였던 겁니다. 오랫동안 사회적인 어떤 고립감, 소외감 이걸 느꼈고 자기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어떤 사회에 대한 분노나 불만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여 있었다. 단절 속에 심화된 사회적 불만이나 정신질환 등이 다양한 요인과 맞물려 반사회적인 범죄로 표출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은둔 과정에서 온라인 소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 역시 범죄를 부추깁니다. 인터넷, SNS 이게 발달한 그런 사회에서 살다 보면 당연히 발생했던 그런 사건에 대한 뉴스들이나 소식들은 듣게 되고 커뮤니티 안에서 자기가 이제 권력감이나 우월감을 느끼고 따라서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사회로 불러내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2003년 후생 노동성에서 6개월 이상 집에 머무르는 사람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정의했습니다. 전국 79곳에 은둔형 외톨이 상담이 가능한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를 마련하고 관리 차원의 복지 혜택도 제공했습니다. 목적 없이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에게 세상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거예요. 자기 지자체에 그런 은둔형 외톨이가 어떻게 얼마가 있는지 전수조사가 안 되면 일정 부분 샘플이라도 조사해야 돼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추정하는 은둔 청년은 코로나19를 거치며 2019년 33만 8천 명에서 불과 2년 만에 53만 8천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일본과 같은 기준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규정하고 지난달부터 전국 단위의 공식적인 첫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최근 인터넷상의 살인 예고 글들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경찰 직원의 계정으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글을 올린 사람이 오늘 긴급 체포가 됐는데 경찰 소속이 아니라 일반 회사원이었습니다. 경찰이 남성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경찰 계정을 사용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남역 1번 출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 어제 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이 같은 글이 올라왔지만 실제 작성자는 경찰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오전 경찰은 작성자인 30대 남성을 서울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일반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증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경찰 직원 계정을 사용한 경위와 글을 올린 동기 등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집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커뮤니티 측에도 해당 계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또 남성에 대해 공무원 사칭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흘 전 온라인 게임 유튜브 방송 중 게임 제작사 NC소프트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댓글을 올린 30대 남성은 어젯밤 거주지인 충청 지역의 한 지구대에 자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게임에 불만을 가져 장난으로 글을 썼는데 언론 보도를 보고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실제 범행을 준비한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안전을 위해 어제 재택근무를 시행한 NC소프트 측은 오늘도 직원 외 출입을 제한하는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경찰은 오늘까지 살인을 포함한 흉악범죄 예고글 443건을 수사해 붙잡은 201명 중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이런 무차별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흉악범들만 수용하는 전담 교도소를 만들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흉기 소지죄 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승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흉악범과 악질 수용자들을 주로 수용해 교도소 중에 교도소로 불리던 옛 청송교도소. 지역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는 주민 요청에 경북 북부 2교도소로 이름이 바뀐 뒤에도 죄질과 수감 생활 등을 따져 가장 나쁜 등급을 부여받는 수용자들이 수용돼 왔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무차별 범죄 등 흉악범들만 따로 수용하는 전담 교도소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경북 북부 2교도소 같은 곳을 전담 교도소로 운영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흉악범에 대한 교정 교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력 범죄자들을 한쪽으로 모아 경비 인력, 교정 담당 인력을 보강하고 교화 프로그램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소위 흉악범끼리 모여 있으면 서로에게 경고가 된다는 징벌적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중 협박죄나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새로 만드는 법안도 이번 주에 바로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모방범죄 관련해서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는 측면에서 공중협박죄라든지 또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이렇게 금지하는 그런 법률안에 대해서는 의원 입법으로 조속히 추진을 하고 논란이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합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으로 뇌사에 빠진 피해자의 병원비가 1,200만 원이 넘는다는 게 알려지는 등 피해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현재 5천만 원 한도 내인 범죄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치료비를 심의를 거쳐 전액 지원받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대책으로는 정신질환자 위험 행동 시 신속 대응하는 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범죄 취약 지역의 CCTV도 확대합니다. 사법기관이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 입원제도 관계부처 합동 TF를 꾸려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이렇게 흉악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엔 여성 안심 귀갓길도 논란이 됐습니다. 일각에서 도로에 페인트만 칠해나 아무 효과가 없는 쓸모없는 정책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따져봤습니다. 여성 안심 귀갓길은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지난 2013년 본격 시행됐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서 주택가까지 이어지는 길목을 지정해 지자체와 경찰이 관리를 강화한 겁니다. 실제로 도로 초입바닥에 페인트로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경찰서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울 시내 353개의 여성 안심 귀갓길의 시설 현황을 모두 분석해 봤는데요. 길 하나마다 보안등이 평균 13개, CCTV는 4개가 설치돼 있고요. 112 신고 안내 표지판이 5개, 곧바로 신고할 수 있는 비상벨은 3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길을 더 밝고 투명하게 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시설과 만일의 사태에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조치가 함께 마련돼 있는 겁니다. 바닥에 글자만 써놨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범죄 예방 효과는 통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범죄 예방 환경 조성 사업을 실시한 서울 5개 지역의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CCTV와 보안등 확대, 표지판 설치 등 여성 안심 귀갓길과 유사하고 실제로 이 중 3곳에 여성 안심 귀갓길이 지정돼 있었는데요. 사업 시행 이후 이들 지역의 살인, 강도, 절도 등 5대 범죄는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해 서울 전체보다 감소폭이 훨씬 컸습니다.
특히 평균 절도 건수는 62%나 줄었고 주변 500m 지역까지 범죄 발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여성 안심 귀갓길이 여성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에게 범죄 예방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 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북한과 중국의 여객기 운항이 3년 7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인적 교류까지 전면 금지했던 북한이 다시 국경을 개방하려는 신호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베이징 서우드공항, 고려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에 착륙합니다. 북한 여객기가 중국에 온 건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한 2020년 1월 이후 3년 7개월 만입니다. 같은 시각 공항 내 고려항공 창구 앞은 이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기 위해 탑승 수속을 밟는 북한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북한 대사관 차량을 타고 인솔자와 함께 공항에 도착했는데 해외 대사관에 근무하던 직원과 가족,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도 귀국하지 못하고 있던 유학생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참 만에 귀국을 반영하듯 카트마다 짐이 가득했고 대형 TV 등 전자제품을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베이징에 도착한 고려항공 여객기는 정원이 150석 규모로 알려졌는데 빈자리 없이 탑승 인원을 꽉 채워 평양으로 돌아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발 1시간여를 앞두고는 임기를 마치고도 귀국하지 못하고 있던 지재룡 전 주중대사가 공항 VIP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지 전 대사는 건강이 좋지 않은 듯 주변 사람의 부축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비행편을 시작으로 평양, 베이징 간 여객기 운항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中方根据航空公司的申请，按程序批复了朝鲜高丽航空平壤、北京、平壤等客运航线定期航班计划。 북한은 25일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공 노선도 다시 열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 이후 봉쇄했던 국경의 전면 개방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방부의 재조사와는 별개로 경찰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건데요. 사건 초기 책임을 지겠다던 임 사단장은 최근 인권위 조사에서 당시 작전 통제권은 육군에 있었던 만큼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가 시작된 직후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계한 사령관은 쪽팔리게 합참 단편명령 운운하면서 책임을 피하려 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육군 책임으로 해선 안 된다며 1사단장은 정정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라고 지시합니다. 경북 예천으로 파견된 해병부대가 육군 제54단의 작전 통제를 받도록 했던 합참의 명령을 언급하면서 해병대가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던 겁니다. 나으루 수사단장이 사령관의 말을 전하자 임성근 사단장은 원 지휘관으로서 책임지겠다, 면책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게 박대령 측 설명입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실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에서 임 사단장이 말을 바꿨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박대령 측은 임 사단장이 합참 단편명령을 거론하며 작전 통제 권한이 없는 자신이 과실치사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병 1사단은 MBC 취재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인권위 조사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사단장은 경찰이 부르면 조사를 받고 절차에 따라 수사 결과에 수긍하겠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대령 측 변호인은 임 사단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고발장에 추가했습니다. 현장에서 충분히 이 사건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호인 측은 또 보직해임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진보 성향인 현 대법원 장관은 대조적으로 보수 성향의 엘리트 법관으로 평가받는데요. 사법농단 이후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던 최고법원이 다시 방향을 돌려 보수화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32년간 재판에 몰두한 정통 법관으로 두 차례 법원장을 맡아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모친상 발인이었던 이 후보자는 입장을 밝히진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겐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입니다. 친하다고 되어 있죠, 지금. 친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투레트 증후군, 이른바 틱 장애 환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한 판결. 고 백남기 농민 사망의 책임을 물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표 판결로 꼽힙니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항소심에선 1심 무죄를 그대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대법관이 아닌데 바로 대법원장에 지명된 건 김명수 대법원장과 똑같지만 우리법 연구회와 민사판례 연구회, 모임이나 성향은 정반대로 대조적입니다. 보수 성향으로 강단이 있고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공개 발언을 통해 우회적으로 김명수 대법원 체제를 꾸준히 비판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장 추천제나 법관 대표회의 등 일선 법관 참여를 늘려온 김명수식 개혁은 후퇴할 거란 전망이 대체적입니다. 우리 사회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도 크게 바뀝니다. 그동안 인권과 노동법 전문가가 발탁되고 여성 대법관 비율도 꾸준히 늘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대 출신 5, 60대 남성 대법관만 4명째 연달아 지명된 겁니다. 내년 대법관 6명이 임기를 마치면서 보수화는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주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소지를 확인했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남 전 이사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한편 법원에 해임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식물 가액 3만 원을 초과하여 공직자, 언론인 등에게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약 35에 720만 원 상당. 또 600만 원 상당의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600만 원 상당의 분할 결제가 의심된다며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행정처분이 필요한 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남 전 이사장은 만찬에서 좌장으로서 식대를 결제했을 뿐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권익위가 망신 주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신고자인 KBS 보수 성향 노조가 주장한 내용을 당사자 소명도 받지 않고 그대로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남 전 이사장이 KBS의 방만한 경영을 방치하고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이 있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제가했습니다.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절차와 사유 모두 위법하다며 어제 취소 소송을 낸 데 이어 오늘은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회 모두 이사장이 해임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24일까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24일까지 청문 보고서가 재송부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다음 날인 25일부터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 방통위 공무원 6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 권한 없이 검사 감독을 강요하고 검사가 끝나기도 전에 권태선 이사장을 부당한 이유로 해임 의결했다고 노조는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들을 해촉한 데 대해 재량권 남용이라며 법원에 해촉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4월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역 의원이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검찰이 돈봉투를 뿌린 전달자까지 기소했는데도 몇 명에게 얼마를 어떻게 줬는지는 이번 공소장에도 뚜렷하게 담기지 않았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6천만 원을 조성한 혐의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지난 4월 전격 압수수색으로 공개 수사에 나선 뒤 첫 현역 의원 기소입니다.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넉 달 동안 윤 의원 주도로 이뤄진 자금 조성 과정의 윤곽을 밝혀냈습니다. 캠프 관계자들에게 자금 마련을 요구해 2차례에 걸쳐 실제로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조성한 6천만 원을 이틀에 걸쳐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사무실과 의원회관에서 뿌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 조성까지만 재판에 넘겼을 뿐 이후 전달 과정은 공소장에 담을 정도로 확실히 밝혀내진 못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국회 출입 기록을 확보하고 송영길 전 의원 보좌진을 재차 압수수색했지만 돈봉투 수수 의원으로 공개한 건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무소속 이성만 의원 1명뿐입니다. 다만 윤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19명의 의원 실명을 법정에서 제시했고 추가 사실관계 보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사는 당시 송영길 캠프 자금 전반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앞서 송 전 의원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후원한 전남 여수의 기업인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최근 캠프 식사 비용을 대신 낸 혐의로 인천 지역 기업인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정경련이 한국경제인협회 한경협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한경협 회장으로 추대된 류진 풍산그룹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신뢰받는 경제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름만 바뀌고 과거 학습이 반복될 거란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경유착의 고리로 지목된 전국경제인연합회. 7년 전 삼성 등 4대 그룹은 물론 100여 개 기업이 줄줄이 탈퇴하면서 조직의 근간도 흔들렸습니다. 전경련이 역사의 흠결을 털겠다며 한국경제인협회로 새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새 수장으로 추대된 풍산그룹 류진 회장은 신뢰받는 경제단체로의 출발을 강조했습니다. 한경협 시대로 나아갑니다. 1961년 창설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두운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잘못된 꼬리는 끊어내겠습니다. 류 회장은 첫 의사 진행으로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윤리 경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윤리 헌장을 통과시켰습니다. 윤리 헌장 개정의 건을 승인해 주실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리위원회도 9월 중순쯤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5명 위원회 합의체 기구로 부당한 자금 집행이나 모금 등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윤리위원회가 자칫 단순 거수기로 전락하거나 오히려 정경유착 과정에서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할 거란 비판도 나옵니다. 또 대통령 멘토로 불리는 김병준 정경련 회장 직무대행이 고문으로 자리를 옮기는 점 역시 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지 못할 거란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이유입니다. 가입을 하고 또 탈퇴하고 다시 가입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정경련을 지금 부활시키는 작업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결국 국정농단 사건 이전에 정경유착 관계 또는 신정경유착으로 돌아가겠다는. 류 회장은 기우라며 믿고 지켜봐 달라고 자신했습니다. 특히 나라 경제가 어려운 시기 4대 그룹 등 대기업들이 다시 뜻을 모았다며 어떤 꼼수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듯 삼성증권을 제외한 4개의 계열사가 재가입을 결정한 삼성그룹은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정경유착 행위 등이 있으면 즉시 탈퇴라는 입장을 따로 내놨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나흘 전 대전의 한 신협에 강도가 들어서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의 용의자가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에 있는 모든 경찰서의 형사들이 검거에 나섰지만 경찰은 이 용의자가 출국한 뒤에야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고병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복면을 한 남성이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상점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납니다. 지난 18일 대전의 한 신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강도 용의자입니다. 남직원한테 뿌리고 여직원한테는 칼로 이어가면서 돈 내놔 그랬고 그렇게 해서 저기 돈 주니까 가지고 도망갔다. 범행에 앞서 용의자는 대전에서 오토바이 2대를 훔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는 도주에 쓰고 또 다른 한 대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도주 경로에 미리 버려놓았습니다. 또 CCTV가 없는 곳을 동선으로 이용하는 등 치밀한 범행 준비를 한 탓에 경찰은 정확한 도주 경로를 파악하는 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대전 6개 전체 경찰서에서 형사 250명이 투입됐지만 범행 사흘 뒤인 지난 21일에야 강도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는 이미 하루 전날인 20일 택시를 타고 공항에 도착해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기 위해서 옷을 계속적으로 갈아입고 이동 수단도 여러 개를 갈아하면서 특정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용의자는 무직으로 청소년 시절 강도 한 건을 포함해 여러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는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면서도 조력자 등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남아 현지 경찰과의 공조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동원해 하루빨리 용의자를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건입니다. 도심 사거리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하면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보호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수사를 통해서 책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천안의 한 교차로, 녹색불로 신호가 바뀌고 차량들이 서서히 출발하려는데 왼쪽 도로에서 경광등을 켠 구급차가 교차로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교차로를 통과하던 구급차와 충돌합니다. 구급차는 충격으로 한 바퀴를 회전한 뒤 가까스로 멈춥니다. 구급차는 아산소방서 소속으로 당시 70대 환자를 이송 중이었는데 차에 함께 타고 있던 70대 환자 보호자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구급대원과 승용차 탑승자 등 6명도 다쳤습니다. 그쪽 근처로 병원 이송을 하다가 거기서 그렇게 된 거죠. 경찰 조사 결과 구급차는 환자를 이송하느라 신호를 위반한 상태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 자동차인 구급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정지 신호에도 정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 안전에 주의하면서 통행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지키지 않아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민형사상 책임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를 지켜야 되는 의무를 면제해주는 그런 영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사망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민사상의 별도의 책임 등이 따로 따져줘야 될 것이고요. 경찰은 또 빠르게 달려온 승용차가 시속 60km 제한 속도를 위반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북한이 한 차례 실패했던 군사정찰 위성을 이번 달 안에 다시 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실패의 이유로 꼽힌 엔진 결함 문제를 해결했느냐가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례적으로 내각 총리까지 거칠게 비난하면서 내부 기강 잡기에 들어갔습니다. 엄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로켓 천리마 1형입니다. 5월 31일 첫 발사를 시도했지만 2단 분리에 실패했고 어청도 서쪽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가장 엄중한 결함이라고 질타했고 북한은 석 달도 안 돼 재발사를 예고했습니다. 예고 기간은 24일부터 일주일간, 석 달 전과 같이 동북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로켓 잔해가 떨어질 위험 지역도 미리 통보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 기간에 맞추어 위협적인 군사수단으로 맞대응하면서
다음 달 9일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성과를 과시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7월부터 로켓 엔진 연소 시험을 집중 실시했고 발사체 추정용 안테나도 추가로 설치했다고 국정원은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위성 발사를 앞두고 침수 피해 현장을 찾은 김정은 위원장은 내각 2인자인 총리를 이례적으로 거칠게 맹비난하면서 내부 기강 잡기에 들어갔습니다. 정치적 미숙아들, 지적 전응아들, 책무에 불성실한 자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엄격히 처벌할 때 대하여 명령하셨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엔 예고기간 첫날 새벽 곧바로 정찰 위성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앞서 북한의 위성체 부품을 인양해 분석한 뒤 해상도가 낮아 군사적 효용성이 거의 없다고 한 정부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는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한미일 공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의원직 제명을 권고받은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 결정이 연기됐습니다. 제명안의 표결을 앞두고 김남국 의원이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민주당 측이 이에 대한 평가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표결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직접 국회 윤리특위 소위회의에 참석해 눈물로 최후 소명을 했던 김남국 의원.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의원직 제명 권고를 받았던 김 의원은 오늘 오전 윤리소위에서 징계 수위를 확정하면 이후 윤리특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운명이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이 오늘 회의를 46분 남기고 SNS에 글을 올려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며 남은 임기 동안 하루를 쪼개고 쪼개 안산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의 입장이 나온 뒤 민주당 측은 표결을 한 주 연기할 것을 요청했고 국민의힘 측은 회의 연기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그걸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될 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표결을 하기 위한 숙고 시간을 요청을 했고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했었던 일이나 행동에 대한 것이 불출마 선언한다고 싹 없어지는 거냐, 또 줄어드는 거냐,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윤리소위는 결국 일주일 뒤인 오는 30일로 김 의원에 대한 표결을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결정은 미뤄졌지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지도부는 온정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는 김 의원에게 셀프 면죄부를 부여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정부와 현대건설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의 건설을 위한 실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뒤 2년 만인데 각종 반대로 사업이 지연됐던 만큼 목표로 한 연내 착공이 가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GTX 신호선 우선 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과 건설 실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시 협약의 체결로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현대건설의 법적 지위가 사업자로 바뀌면서 GTX 신호선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생산과 가족과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고 연내 착공 소식과 함께 GTX 신호선은 경기도 양주에서 서울 강남을 지나 수원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86km의 급행철도 노선입니다. 총 사업비 4조 6천여억 원으로 오는 2028년 완공되면 경기도 양주와 수원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30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만 명이 최대 1시간의 이동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며 속도를 내던 GTX-C 사업이 2년가량 지연된 건 노선 주변 주민과의 갈등 때문입니다. 공사비 부담에 창동역에서 도봉산역 구간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되며 주민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지난 5월 지하화로 최종 결정되며 갈등은 풀렸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설계 경제성 검토와
설계, 적격,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착공을 해도 주민 반대 등으로 내년 4월 수소 동탄 구간만 먼저 개통하는 GTX-A 노선처럼 반쪽 개통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지하 50m 대심도 노선이 지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는 여전히 갈등의 소지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습니다. 후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발탁됐습니다. 우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물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사조치를 건의했던 이상래 행복청장은 해임됐고 후임으로는 국토부 관료 출신인 김형렬 전 새만금개발청장이 임명됐습니다. 여자 월드컵 정상에 오른 스페인이 성추행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쏟아지는 비판에 스페인 축구협회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사상 첫 여자 월드컵 정상에 오른 스페인. 그런데 우승 시상식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상자로 나선 루비알레스 스페인 축구협회장이 자국 선수를 한 명씩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며 축하의 뜻을 건넸는데 에르모소의 차례가 되자 갑자기 두 손으로 머리를 잡고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시상식 직후 라커룸으로 돌아간 에르모소는 SNS 라이브 방송에서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축구협회장은 휴양지 이비자 섬에까지 데려가겠다는 등 부적절한 농담까지 덧붙였습니다. 스페인 언론을 비롯해 외신들은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성폭력에 가깝다. 도둑키스는 유쾌함이 아니라 침해라며 일제히 비판의 날을 세웠고 스페인의 평등부 장관도 여성이 일상적으로 겪는 성폭력의 일환이라고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결국 협회장은 실수였다며 사과했습니다. Seguramente me he equivocado, lo tengo que reconocer, porque en un momento de máxima efusividad, sin ninguna mala intención, sin ninguna mala fe, ocurrió lo que ocurrió, yo creo que de manera muy espontánea. 그러나 기습키스 이외에도 시상식에 나온 협회장의 성적인 제스처, 그리고 스페인 대표팀의 빌다 감독이 결승전 도중 여성 코치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사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어제 브라질 리그에서 나온 골 세리머니입니다. 요즘 이렇게 광고판에 올라서거나 뛰어넘다가 다치는 선수들이 많은데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손장훈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브라질 프로축구입니다. 페널티킥을 성공시킨 선수가 골 세리머니를 위해 광고판을 넘는 순간 발이 걸려 한 바퀴 굴러 떨어집니다. 다행히 충격이 크지 않았는지 금세 일어나 웃음을 되찾았지만 선수와 팬들 모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팬들과 함께 기쁨을 만끽하려는 이른바 광고판 세리머니. 2018년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선 이승우가 결승골을 꽂아넣고 광고판 위에서 포즈를 취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정말 손꼽힐 정도로 그런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좋은 추억으로 남는 건 아닙니다. 26년 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당시 독수리 최용수가 그랬듯이 오히려 기억을 지우고 싶을 때가 더 많습니다. 최용수 감독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광고표가 떨어진 이후부터 마우스가 뒤에졌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유로파리그 조별리그에선 팬들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광고판과 장애물을 넘었던 선수가 예상치 못한 깊은 바닥으로 떨어져 동료들의 걱정을 자아내기도 했고 일본 프로축구에서도 광고판 너머 상황을 제대로 몰랐던 선수가 3m 넘게 추락해 한동안 경기가 중단되기까지 했습니다. 팬들을 열광시키는 광고판 세리머니. 하지만 짜릿함 뒤에 숨겨진 아찔함. 마냥 보고 웃을 수만은 없는 순간입니다. MBC 뉴스 손장. 리틀리그 월드시리즈에서 나온 홈송구 장면 보시죠. 아웃으로 확신한 베네수엘라 포수의 격한 손동작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도 비가 강약을 반복하며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렇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강한 비구름이 자리해 있습니다. 점차 서해상에서 발달한 또 다른 비구름대가 다가오면서 비가 오는 지역도 넓어지고 강도도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도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최고 6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총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과 충남 북부 서해안에 최고 150mm 이상, 강원 중북부와 그 밖의 서해안 지방에도 최고 120mm가량이 되겠습니다. 특히 북한 접경 지역에서 많은 비가 예상이 되는 만큼 임진강 등의 하천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방이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서해안 지방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5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아지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27도를 보이겠고 대구는 33도까지 올라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아침 공기가 약간 선선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